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장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은요. 각 당 후보들의 현장 일정 중심으로 네. 현장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만들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지금 서울에 집값 올라가서 난리가 났는데 집의 공급과 수요를 잘 적절히 조정하고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렸어야 되는데 이 수요를 자꾸 억제하다 보니까 동티가 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3, 4호기는 중단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의견도 많이 다르고 또 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번 정하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변하고 또 국민들의 이 나라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벽창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연하게 이 문제는 경제 현황 또 에너지 전환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를 자꾸 억제하니까 동티가 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원전 문제에 있어서 또 밀어붙이면 벽창호다. 그동안에 나왔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강도 높게 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조금 더라기보다는 굉장히 심한 이야기로 사실은 벽창호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한 좀 언급 같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중점 추진해 왔던 이 탈원전 문제, 또 이제 부동산 문제, 또 뭐 기타 이 소득주도 성장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인 언어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언급보다는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만났을 때는 문 대통령의 걸 계승하겠다. 또 문 대통령의 사진을 가보로 삼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완전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지금 현재 지지율이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 상황들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실책에 대해서 좀 선을 긋겠다. 이거는 예전에 송영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는 사실상의 정권 교체다. 정권 연장이 아니라. 후보도 사람이 바뀌는 게 그게 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취지로 얘기를 그런 하게 취지로 되는 같은 이제 맥락인 거죠. 좀 차별화를 두는 것인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정동영 후보가 나섰을 때 그때는 사실은 엄청난 차별화를 했었죠. 결국 뭐 탈당까지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선거는 참패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차별화에는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은 차별화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국민들이 정권 교체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어떤 면에서 차별화로 끝날 것인지 지지율 자체가 결국 오르지 않고 끝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요거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원칙과 소신이 있지만 그 원칙과 소신을 민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우리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용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바로 시행했다가 또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52시간 노동제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을 줄여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칙과 소신에 위배되지 않는 유연한 전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중도 표심을 노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방향이 크게 틀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연함을 넘어서면 문제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건 형해화돼 버립니다. 소신도 철학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순간 오히려 지지층,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게 된다. 네, 네. 대표적인 발언이 전두환 발언이에요. 예.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때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공과를 다룰 만한 사안도 없다. 네. 다룰 예, 정도가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TK 가서는 공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진짜 이거는 선을 넘어서는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정말 집도끼가 이거는 이탈할 수 몰래서 있는, 이탈할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표심으로 가는 거를 민주당 지지층도 이해를 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라든지 예.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거나 또는 철학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 스윙의 폭이 클 경우에 네. 말이 바뀔 경우에 오히려 그거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연한 전략일 수 있지만 너무 유연하다고 보면은 오히려 철학이나 정책이 없는 형해화되는 순간이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발언의 강도라든지 수위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박스권 지지율에 같은 이재명 후보 지금 중도 확장을 넘어서 우클릭 행보까지 보이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언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평가는 갈리지만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병존합니다.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 삼저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성과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입니다. 네, 조금 전 박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유연함을 너무 넘어서면 자칫해서 네. 집토끼까지 또 떠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평가를 하면서 땅 5.18 이런 거는 못했지만 경제 하나는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예. 문매를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5.18 묘지를 참배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전두환 비석을 발로 몇 번씩이나 밟았습니다. 이제 그렇고 예. 그리고 또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비난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윤 후보와 차별화된 그렇죠. 행보로 보이기도 했어요. 차별했는데 이제 정작 대구 가서는 전두환도 지금 경제는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저는 이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모두가 다 잘못하는 건 없지만 예. 공가라는 것을 좀 가려서 평가하는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본인의 지지층이나 이걸 고려해서 그동안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해왔단 네. 말이죠. 근데 대구 가서는 또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닌 거죠. 네. 예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얼마 지나서나 또 이제 말을 바꾸다 보니까 그렇다면 진심이 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존경한다 그랬더니 그 진짜로 알아듣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전두환 대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도 진짜로 알아듣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또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도자의 말이라는 게 일정 정도 일관성이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 그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 변화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리와 저 자리가 다르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진짜 그럼 이재명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휩싸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필요에 따라서 너무 말을 바꾸다 보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이게 스텝이 굉장히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듣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과연 저분이 그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자리에 가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 자리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교계 지도자 만났을 때는 천천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민운동가들 만났을 때는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한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저는 후보가 말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말들의 어떤 구심력이 작용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이라든지 핵심 정책을 놓고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되는데 예. 지금 핵심 공약이나 핵심 정책,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예.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약간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뀌었거든요. 아하. 네. 그러면 예.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에 어울리는 그런 핵심 공약을 중심에 놓고 그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의 말들이 다양성을 가질 때 그 다양성은 힘을 받는 건데 네. 지금 핵심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공약도 지금 뭐 살짝 이게 공약인지 아닌지 이게 뒤바뀌어 버린 상황에서 예. 말들만 많고 기존 그 말들이 공약들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토지세라든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소득이라든지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 수 그렇죠. 있다. 이제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면 얘기했습니다. 안 할 수 있다라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니까 이 얘기가 다 꿰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핵심 공약을 중심에 놓고 그 공약과 깨어지는 그런 다양한 말들을 갖다가 예. 쏟아내는 게 그랬을 때는 그 말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고 예.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핵심 공약이 약간 무너진 느낌이다 보니까 네. 이 말들이 서로가 다 그 따로 국밥처럼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메시지가 나간다면 이거는 뭔가 대통령이 더 유연하고 열려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계속 오락가락 행보를 하는 원칙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표를 오히려 더 깎아먹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대 박스권에 갇혔을 때는 이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예. 뭔가 충격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국민들 앞에 사과도 하고 여러 차례 비판도 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예, 예. 그리고 캐치플레이즈도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 확장 결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 그러니까 이런 중도 확장성을 위한 변화의 노력은 예.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효과적이었다고 봐요. 예,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것을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전략이라고 얘기했던 예를 들어 뭐 토지세라든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럼 경제 대통령이면 경제를 살릴 만한 공약이 눈에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튼튼하게 받쳐지고 있으면서 중도 확장성을 위한 다양한 메시지가 나갈 때 이것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30%의 또 박스권에 갇힌 이유는 본인이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핵심 공약이 지금은 다시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유연하다 보니까 이게 유연한 건지 아니면 철학이 없는 건지 소신이 없는 건지 예. 이렇게 갈 위험성이 지금 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전두환 발언 같은 경우에 아니 당신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 왜 바뀐 거냐? 예. 뭐 정책은 이렇게 바뀐 거 왜 또 바뀐 거냐? 이런 예.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이제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핵심 예. 공약, 예. 자신의 캐치플레이즈에 맞는 핵심 공약을 국민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라고 예. 하는 걸 내놓고 유연하게 접근해야지. 예. 네. 이거 없이 유연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의 공약이 뭔지 정책이 뭔지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예.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대선 캠프, 그러니까 선대위에서도 이 전략 파트에서 아마 이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원칙을 앞세울 것이냐 아니면 유연함을 앞세울 것이냐.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진력이 강한 이미지가 단점으로 꼽혔기 때문에 이런 좀 오픈 마인드의 컨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내년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원칙이냐 아니면 좀 열려 있는 자세냐 이걸 또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다면 무공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답은 안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어떻게 정할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또 이것도 나중에 가서 또 내가 진짜 그런 줄 예. 나는 이렇게 말을 또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패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 때 보면 이 무공천이라고 하는 건 물론 기책 사유의 무공천 명분상으로는 맞죠. 그렇지만 선거의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지금 여당이 종로나 서초에 무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이라는 게 국민의 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귀책 사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이낙연 지금 전 대표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봤을 때는 뭔가 조금 한 발짝 이재명 후보한테 좀 올라고 했었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나 때문에 지금 선거 치는 게 귀책 사유란 말이야? 이렇게도 지금 인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을 저는 뭘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지금 예전에도 이게 일반론적인 걸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정당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요.
위성 정당에 대해서 그동안 뭐 예. 반성한다든 이런 걸 그렇죠.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딱 이 이야기가 종로 선거를 겨냥을 해서 예. 이낙연 후보가 예를 들어서 전 후보가 본인의 어떤 그 이 경선 전략 때문에 사퇴를 해서 의원직을 없어졌으니 네. 그거를 우리가 무공천 하자는 뜻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평소 있는 것 같아요. 말에 따라서 짐작을 해보자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말 했었나요? 원칙 있는 패배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이요. 그게 노 전 대통령 발언이었었죠. 그렇죠. 그런 발언을 이제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면서 자신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원칙을 중심에 놓고 또 이 문제도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요, 패배는 패배입니다. 패배한 사람한테 원칙 따지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요, 정치권에서 원칙이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패배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전략적.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 있는 패배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자기 당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이야기 자체가 나오면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이미지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보면 자신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냐라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선거라는 게 길을 살려야 되는데 네. 점점 길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때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후보를 냈다가.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나오는 재보궐선거 지역도 그렇게 자신 있는 지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무공천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닐까 이런 시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변화를 뭘로 보여줄 거냐, 소위 네. 말하면 정당개혁, 정치개혁, 여권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뭘로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무공천을 먼저 꺼낸 거는 네. 저는 좀 패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유연함도 하나의 지금 이제 예, 예. 그 저희 소위 이재명 후보 캠프의 어떤 그 전략? 전환 중에 하나, 네. 전략 예, 예. 전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 이제 정치개혁에 있어서 예. 화두를 처음에 잘 꺼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와 하고 반길 수 있는 거야. 예. 와 진짜 이거 하는구나. 그런데 무공천이 네. 지금 진정성의 의심을 받아요. 즉 선거가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사실 무공천 하려고 그랬으면 네. 서울시장 무공천하는 게 맞죠. 그 당시에 서울시장 무공천했으면 네. 그렇게 처참한 패배로 민주당이 충격받지도 않았을 거고. 네. 그때 공천할 거 다 해놓고 그렇죠. 이제 와서 뭐 무공천 그 당시에는 얘기하니까 그게 해볼만 하니까는 진정성이 안 그렇죠. 닿는다. 지금은 종로나 서초나 이런 데 그다음에 뭐 청주나 예. 다 어려운 선거구예요. 네. 그러면 일단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 진정성이 의심이 받더라도 그럼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런데 무공천 전략에 그럼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전략에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입장을 또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스피커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제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무공천을 주장할 때 이때는 혹시 진정성이 전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방향성은 무공천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 중에 국민들에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개혁, 민주당의 개혁을 정말로 피부로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려면 예. 무공천처럼 자기 국민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정치개혁의 어떤 예. 한 가지 팩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무공천이 상징적이냐라고 본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거 쇼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예. 이거는 고민되어서 나와야 될 부분이 너무 설익은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들이 필요해 보일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행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외가인 강원도를 찾아서 유세에 나섰는데요. 몇몇 참석자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선 후보 윤석열 화이팅!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우리끼리. 아니 선거 때 되면 와가지고 시장이나 현장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앞나가 보면서 얘기 들으러 와가지고 얘기 한마디도 못 듣고 하냐고요. 회의도 못하고 그냥 이거 사진 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라서?
네, 지금 보신 화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강원도 시군 번영회장 간담회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했다가 별다른 질의응답이 없이 사진을 찍고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기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이 지금 후보는 뭐 질의응답도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가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일정들을 네. 촘촘하게 잡고 또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지역에 한 번이라도 후보를 좀 모셔오려다 보니까 네. 일정을 너무 팽팽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 저렇게 모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행사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내서 와 있는데 네. 사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고 그냥 훅 가버리는 거니까 네. 굉장히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예 안 했음도 못할 예, 만한 예.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윤석열 후보 막막하게 측에서는 애초에 20분 정도의 시간만 협의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약속이 돼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 입장이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모이면 네. 최대한 후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라도 하고 예. 뭔가 이런 거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각 후보 진영들이 보면 하루에 일정을 6개, 7개 잡습니다. 또 이동 시간도 있잖아요. 너무 네. 빡빡한 게 문제네요. 그리고 또 뭐 이게 인사하러 다니면 또 군중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시간보다 더 늦어져요. 예전에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넘게 늦어서 청년 거기서 간담회. 상당히 문제가 네.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정 팀들이 예를 들어서 촘촘하게 짜고 내용도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일정이 되다 보면 진짜 나중에 보면 오히려 뒷이야기가 더 안 좋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한 사람의 진정을 다하는 모습 오히려 이게 더 저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하느니 못한 행보가 될 수도 있다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또는 뭐 양후보다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짧지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똑같은 20분이라도 인사하고 사진 찍는데 20분 보내는 거하고 사진 찍을 수 있죠. 네. 뭐 언론 홍보도 해야 되고 이제 선거 운동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 번영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건의문이라든지 또는 의견서라든지 네. 정책 제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달받는 시간이 있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똑같은 20분이라도 의견 정책 그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 이런 걸 전달하고 후보가 사진을 같이 뒤에 배열해서 같이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네. 똑같이 사진 찍으면서 본인들의 의견을 시간이 없어서 말로 다 듣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서류 형태로라도 받을 수 있다면은 이렇다면은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고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사진 찍고 가는 거하고 네. 정책 의견서 받고 가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네. 현장 모습들이 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노출이 되는데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미디 프로가 방송국에 없는 거에 대해서? 네네. 네, 그래서 마이크. 아무래도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희극인들이 이준석 갖고 패러디하는 것을 평생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후보님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라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관한 거 같은데? 뭐 사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할 수. 사실 우리 후보님의 애정 어린 시선이 좀 어루만져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영상 편집이 재밌게 됐는데 네. 너무 이준석 대표한테 넘기는 모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후보가 평소에 생각이 부족한 거 아니냐. 공약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과연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예. 정말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자기가 문화에 대해서 어떤 가지는 입장, 예를 들어 뭐 소소한 거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소극장 문제라든지 뭐 개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입장들을 만기 친남식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정책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원칙을 밝혀주고 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이준석 대표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답변을 넘기겠다. 저게 2030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겼을까요?
이해를 해 보자면 뭐 혹시 그렇게 해서 넘겼으려나 뭐 이제 이런 아마 생각도 이준석 해보는데. 대표가 그냥 워낙 다방면에 잘 아니까 예. 또 그렇게 넘겨줄 수 있지만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냐? 본인이 왜 그러면 전면에 나서질 않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래도 대선 후보니까 네. 아무리 2030 자리여도 후보로서 먼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먼저 이제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이제 7개 질문 중에서 3개 질문을 저렇게 이제 예. 패스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방침을 밝혀야 될 원칙 이런 것들은 밝혀주고 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이 이제 대답하게 하는 저는 네. 그런 형식이 예. 올바를 것 네. 같고 사실은 아니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워낙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에 대한 실수도 있었고 정적인 화법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말을 아끼라는 뭐 선대위 내 캠프 내 조언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발언 중에 산재 현장을 방문한 예.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약자와의 동행이 지금 선대위의 캐치플레이즈인데 산재 현장에 와가지고 노동자가 실수로 죽은 이런 얘기를 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후보의 메시지는 굉장히 조금 너무 좀 나갔다. 위험하다, 리스크가 네.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까 마이크 넘기는 장면이 회자됐던 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자꾸 패스한 거 아니냐, 토스한 네.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비아냥을 들었어요. 그래도 언젠간 이게 후보가 직접 좀 극복을 해야 될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그럼 뭐 싶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TV 토론이 이제 이 부분이 네. 핵심인 거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바로 후보 만났을 때 후보끼리 토론하자. 예. 그러니까는 공식 토론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 예. 한 발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 부분은 열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다만 앞으로 좀 정치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좀 준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소신과 철학을 갖다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예. 사실 똑같은 질문인데 청년 간담회에서 부먹, 찍먹 이런 거는 쉽게 대답하시잖아요. 근데 네. 또 조금만 정책 얘기 나오면은 이게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들은 또 피해버리시거든요. 네. 뭐 예. 그런 점은 뭐 앞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의 노출 빈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후보의 아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식 행보를 시작했는데 지금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등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의 개인적인 그런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추미애 전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서 이른바 그 줄리 논란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뭐 건진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타블로라는 가수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안 나왔다. 타진요라고 그랬더니 타블로에게 묻는다. 뭐 타블로의 진실을 진실을, 묻는다. 네.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대법원에서 그 제기했던 분들 다 실형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이 사람이 우리 학교 나왔다라고 공식 인정을 했고. 네. 근데 그러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게 사실로 드러나도 안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더군다나 법무장관을 하신 분이 이렇게 그거를 본따 와서 건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과연 타당하냐. 이미 타진요가 결론 난 거 보면 그렇게 났는데 그걸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줄리라는 논쟁도 보면 지금 최근에 등장한 분도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도 많이 하고 예, 있어요. 인터뷰에 등장을 해서 쭉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하시죠. 예전에는 이게 뭐 술집 종업원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먹는 자리에 있었다. 뭐 이런 또 이야기로 또 바뀌었어요.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팩트가 확인도 안 됐는데 자꾸 이게 확대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아마 김건희 씨가 이제 언제 시점에는 뭐 등장하긴 할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 걸려 있는 거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1월쯤 되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 국민의힘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생각해요.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너무 과도한 사생활을 갖다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명분이 뭐였냐? 선대위원장인데 이 정도 검증은 필요한 거 아니냐였어요. 그러면 지금 소위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거는 사실 영부인에 관련된 문제죠. 예. 그리고 내용도 조국 사건과 굉장히 판박입니다. 뭐 허위 경력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내용만 보면은 조국 사건과 하나도 다른 바가 없는 내용이에요. 예, 예.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물론 과도한 신상 털기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조동현 교수한테 들이댔던 잣대가 지금 부메랑이 돼서 김건희 씨한테 고스란히 그 잣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자업자득이다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후보자 검증 어디까지 해야 저희도 뭐 한두 번 정도 짚은 적이 있었는데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말씀 좀 나눠보죠. 특히 이제 줄리 논란을 네. 비롯하여서 이런 것들이 더 공방이 가열되고 의혹 제기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90일 동안이요. 특히 이런 부분, 사생활적인 부분 아무리 배우자여도 멈춰야 된다, 검증을. 아니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낱낱이 밝혀야 된다. 어느 쪽의 의견에 더 가까우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뭐 검증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을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것 자체는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뭐 종사했다는 그게 뭔가 도덕적으로 나쁜 건가요? 네. 아니잖아요. 그쪽에 종사하신 분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면에서 더 씌워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려고 하는 게 이제 선거 전략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우리가 불법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상의 어떤 이런 것들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냐. 네. 이게 선거가 너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된다. 그럼 저는 김건희 그런 씨가 생각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나와서 좀 이런 의혹들을 해명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최대한 등판 시기를 늦추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까요? 저는 지금 현재 김건희 씨의 논란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문제나 허위 경영 문제나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나왔을 경우에 오히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 최대한 늦게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뭐 아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 보세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그건 봐야 되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혜경 씨를 자꾸 동반하는 게 네. 굉장히 큰 선거 운동이 되는 더 대비되는 그렇죠. 효과가 대비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검증의 선이 어디까지냐? 예. 사실은 조동현 교수 검증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네네.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우리 사회가 잘 공론할 필요가 예.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